청취자 여러분, 신고 전화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긴급 신고는 112, 119,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110으로 통합됐다고요. 112, 119, 110. 이제 끝자리 290만 기억하세요. 긴급 신고는 112, 119,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국민콜 110. 110 아시겠죠? 앞으로 모든 민원 상담은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강력한 한방 펀치. 정치인에 줄서지 않는 우주최강 팟캐스트 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고 싶은 PD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 박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입니다.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더니 알아서 많이 급하셔. 네, 네, 급해요. 빨리 나오고 싶으셨나 봐요. 네. 포스코 내부 제보자 정민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네, 오늘 네, 나와주셨어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저희 열렬한 패친이세요. 아, 네. 페이스북도 치고. 뭐 저는 뭐 그러셔가지고. 그닥 뭐 뵙고 싶지 않았다는 듯이 그 사람만 지금 손목질을 하고 있네. 소외되네 지금. 네. 저야 뭐 피디님 뭐 일주일에 2번씩 보니까. 네. 아, 피디님은 굉장히 날씨 익으세요. 날씨 익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칠수를 닮은 외모이시기도 하고 좀 아니 목소리는 좀- 저기 박원순 시장님 닮았다고. 아, 네. 네, 그 다들 얘기 좀 지금. 꽤나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 몸도 좀 제가 요즘 키우고 있어서 아, 배칠수 씨가 또 몸도 좋더라고요. 예, 좀 예. 벌거리도 어, 있으시죠. 좋죠. 예, 네. 저도 네,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똑같으시려고요? 더 똑같으시려고? 그 뭐예요? 연세를 모르셔서 네. 그렇지 연세를 아시면 깜짝 놀라세요. 연세까지. 연세? 아, 연세까지 네. 굳이. 나이도 아닌 연세? 깜짝 그렇게 놀라실 얘기하면 거예요. 좀 섭하고. 우리 뭐 비슷한 또래. 본영 씨 연세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랄 텐데. 아니, 뭐. 우리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나이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20대 중초반을 달리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그런 식으로 네. 이해하십시오. 네, 그, 그러면 제가 누나인 걸로 정리를 하죠. 아유, 좋습니다. 네, 누나 두 동생들이 같이 아니 정답이 뭐 얘기하죠. 출연자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자, 포스코 문제를 좀 다루기 전에 지난번 방송에 했던 펀치 68편, 예, 거기서 언론사 외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그 약간은 용어의 혼선이 있어서 그걸 좀 바로 잡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한 언론사가 공정위로부터 압수수색이라는 공정위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창윤 씨가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용어의 혼선이 있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정확한 말은 그 공정위 압수수색에 준하는 실지조사가 있었다. 요게 정답이고 정확한 말이고 그 부분을 저희 뭐 SNS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문파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만 그 국세청 세무조사에 준하는 공정위 실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담당자도 그 실지조사를 압수수색으로 이해를 해서 저희한테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팩트 체크를 확실히 안 한 문제도 있었죠. 사실은 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실지조사를 받았다는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담당 기자는 여전히 그 실지조사 이후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치는 이 팩트를 왜곡하거나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용어의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면 조직적 외압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실질조사 부분이라든가 펀치의 외압이 가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 68편에 대한 언론의 용어의 혼선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포스코 부분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피드수첩에도 나왔고 다스베이다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포스코 문제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팩트 부분은 간단히 다루고 그 이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압력도 받으시고 외압도 받으셨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요즘 좀 근황이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은 지금 방금 피디님께서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금권에 완전히 잠식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권에? 금권. 돈에. 돈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이냐?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진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진영이 화력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일은 여전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적폐 세력들에 대한 박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F킬러를 뿌려야 된다. 그렇죠. 박멸. 우리의 힘이 거기에 그들이 박멸됐나?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쪽에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시절에 다시 또 돈을 베이스로 해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잠시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잠시 숨어 있는 거죠. 그 잠시 숨어 있는 그들을 우리가 오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화력은 그들을 향해서 몇 배 쏟아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권을 바꿨지만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지 저는 않았다고 봐요. 삶이 좋아지셨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저희 북콘서트나 그런 데 갔을 때 청중들에게 던지죠. 다들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진 건 없다. 다만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와서 이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도 희망은 있으니까. 그렇죠. 희망은 있지만 이 희망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밑에서 늘 숨죽여서 언젠가는 일어서리라 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견제와 감시가 아니에요. 박멸이죠. 박멸까지. 박멸. 왜냐하면 그들은 승량이 1위 같은 세력들이에요. 아이고. 우리처럼 뭐 법을 지키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법적인 존재들이죠. 그렇죠. 네. 초법적인.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우리 쭉 복귀해보면 다 초법적인 일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특활비가 그 특활비는 어디서 났을까? 모두 다 세금이죠? 세금이었을까? 네. 아니면 찬조도 받았을까? 찬조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10년간 있었고 그 시절이 지나갔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부안내동한 언론들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네, 언론도 많았고 지금 뭐 저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그렇지만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멋집니다. 포스코 바로 세우기. 네, 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사회에 포스코는 100% 화이트 칼라 범죄의 최고봉이에요. 네. 이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오픈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이게 과연 포스코에만 한정되는 일인가? 저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진영에서 해야 될 큰 일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야지 가장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사법적폐 정리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최우선의 일이긴 해요. 그들이 정리돼야지 그 뭐 여타의 적폐들이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사법적폐를 정리하는 걸 하기 위해서 경제적폐, 이 중요한 경제적폐를 손 놓고 보고 있어야 되는 되겠냐. 거냐라는 네.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관과 저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돈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돈을 잡아요. 쟤들은. 근데 우리는 정권을 잡았음에도 돈을 잡을 줄 몰라요. 돈을 잡는다는 의미는 경제를 잡아야 되는 거고 경제 적폐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은 정권 뭐라고 해야 돼요? 민주화? 그거는 뿌리가 없는 일이고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돈이 베이스가 되잖아요. 우리 이런 팟캐스트도 그렇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팟캐스트를 할 것이며. 저는 없어도 합니다. 아, 네네. 잘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저는 몇 개월 동안 제 돈 받고 했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네네.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하다못해 정의당 의원들도 후원금이 정말 목마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을 하려면 돈이 베이스 돼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쟤네들처럼 위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네. 그런 부분이고요. 아, 참 죄송합니다. 너무 논지가 빗나가서 언론이 돈에 잠식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월 28일이었죠. 올해? 네. PD수첩에서 산토스 편을 방송했어요. 네. 산토스 편은 여태까지 저희가 늘 얘기만 했던 자원외교의 한 전형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준 방송이었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네. 저는 PD수첩이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걸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JTBC 스폴라이트 팀하고도 일을 해봤어요. 네네네. JTBC 스폴라이트 팀하고 일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 등등등. 아, 관록의 PD수첩이 역시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PD수첩은 그 뭐 스케이트장이니 주조종실이니 그런 데에서 오랜 유배 생활을 했던 그 PD수첩의 간판 스타들이 바로 복귀하자마자 만든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그런 채널에서 한번 방송이 되면은 정상적인 방송이라면 언론 환경이라면 그게 언론을 타서 막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냥 식자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진영에서 눈이 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단한 방송이다라고 보면서 칭찬했을 뿐이에요. 확산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막았나요? 막죠. 저도 포스코 홍보실에 있을 때 포스코 관련된 방송이 나온다는 건 뻔히 다 알잖아요. 뭐 PD수첩에서 우리 이 방송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자료도 요청하고 반론권도 주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포피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미리 준비를 다 하죠. 그 준비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사 밀어내기라든가 언론에 광고를 준다든가 밀어준다든가. 아, 그럼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제가 증언과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그 포스코 그 새 회장 뽑는 승객 카운슬이 가동되는 와중에 네. 신랄하게 포스코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썼던 인터넷 매체가 있었어요. 포스코를 비방했던. 네. 그 인터넷 매체에 땡땡땡 부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제가 뭐 필요한 사람들 뭐 연결될 만한 사람들 연결도 해드리고 아, 그러셨어요? 네. 신나게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포스코 관련 기사를 쓰지도 않고 조용히 연락도 없고 저 역시 뭐 제 일이 바쁘니까 잊었는데 이분을 저에게 연결해 주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땡땡땡 부장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스코와 광고 연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많은 사람을 연결해 줬고 그분이 연결해 준 사람 중에 저도 들어가고 저도 사람을 연결해 주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베이스가 되죠. 자료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사를 썼고 그러니 포스코와 단발성 계약이 어떻게 아닌 보면은 그 비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썼는데
포스코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고맙다. 연간 계약을 맺는 거죠. 그냥 단발성 이야. 광고가 아니라 연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연간 계약을 맺으면 이제 더 이상 비난 기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언론인의 진정성 부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뭐 데스크 정도는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한 뭐 지기는 모르겠지만 부장 정도 되면 그 포스코를 비판했던 저희는 결국은 돈이 아니었던가. 정말로 진실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기사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저희가 추측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말씀은 드려요. 저를 찾아오는 매체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 드리죠. 한번 시원하게 제대로 잘 쓰십시오. 그리고 가서 포스코한테 광고비 많이 받으십시오. 더 안 쓰셔도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쓰세요. 한 번이라도 쓰는 게 다행이니까 네, 그나마. 네. 얼마나 당하셨으면. 뭐 포스코가 언론에 뿌리는 돈은 저희가 내부에 있을 때도 1년에 400억, 500억, 600억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뿌립니까? 예. 예전에 대외협력실 팀장이셨잖아요. 네, 대외협력실 팀장이었어요. 잘하시겠네요. 그런 업무를 이렇게 그 전에는 홍보실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홍보실에 또 네, 계셨고 네, 네. 거의 그 업무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네. 제가 포스코 그룹의 SNS를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SNS상에서 포스코에 대해서 나오는 보이스들을 다 취합하고 나쁜 보이스들을 추적하고 하는 걸 구축을 하는 거죠. 제가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이 지금은 저를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쓸 수가 없죠. 지금 뭐 언론들 다 뭐 메이저라고 다른가요? 네. 종이들도 언제 지금 문 닫을지 모를 상황일 정도로 형편이 어렵잖아요. 네. 광고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진영의 매체라고 하는 그 매체들도 정치권에 대해서는 신랄한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돈, 금권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돼서는 신랄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네. 오늘 방송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네네네. 제 SNS에다가 네. 펀치 내일 녹음은 포스코 내부 고발 후 협박에 시달리는 정민우 씨. 그다음에 몇 개 쭉 썼는데 그게 지금 리트윗이 310이 됐고 네네. 그냥 뭐 좋아요도 283개가 달렸는데 네네. 평소 때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이 달렸더라고요. 리트윗도 그런가요? 많이 됐고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다. 이 흥행이 돼서 다행이다. 이 SNS도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에 의해서 사찰이 됐을 수도 있다. 충분히 사찰 네. 됐을 거고요. 네. 정민우 뭐 이런 검색 그 단어로 늘 매일 검색을 하겠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때 그 SNS 구축할 때 네. SNS가 나의 1인 미디어다라는 말을 경영진한테 보고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 교과서적으로 앵무새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포스코 비리를 오픈한 공익 제보자, 저는 이 말을 더 좋아해요. 네. 공익 제보자. 네. 한국적인 정서에서 네. 내부 고발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의미. 고발이라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네, 그래서 내부 제보자를 좋아하더라고 헌영 씨도. 그러니까 두 내부 제보자가 지금 만났어. 내부 제보자, 공익 제보자, 뭐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어쨌든 내부 제보하기 전에는 포스코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거나 나라 혈세를 말아먹는데 나름 부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 자꾸 역시- 부역자를 우리 얘기 두 하지 사람 부역자가 지금 마시라고요. 마주보고 앉아 있어. 부역자를 자꾸 그걸 얘기하고 아유, 제가 참 맨날.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는데 제가 기도발이 정말 세요. 네. 기도발이 세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제가 포피아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2014년 말부터 알게 됐어요. 어디죠? 저희 포스코 대외협력실 팀장하면서 제가 주력했던 부처가 청와대하고 사정기관, 예. 관 관 쪽이셨네요. 대관 업무셨네 거의. 그렇죠. 국정원하고 검찰이었어요. 네. 그리고 경찰도 네. 필요하면 기무사도 네. 뭐 비행기 그 대통령 비행기는 성남 비행장에서 뜨니까 저희는 그 스케줄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남 비행장 관리는 기무사가 해요. 그럼 기무사 대령쯤 알고 있으면 그 스케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등등등 그 스케줄 알아서 뭐 합니까? 보고하죠. 대통령이 뜹니다. 음. 대통령이 어떤 스케줄로 갑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포피아들 스스로가 국민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포스코가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 그렇죠. 출발 자체가 음.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시작한 그렇죠. 유일한 네. 기업이에요. 그때 징용 가시고 정신대 끌려가시고 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피와 땀에 대한 보상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이 네. 왔죠.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죠. 네. 박정희가 야합을 한 돈이었다고 저희는 음. 말을 하죠. 음.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어쩌면 받았을 더 많이 수도 있어요.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비자금으로 또 챙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는 규명해야죠. 네. 그 받아서 했던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놓는 거,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하나는 포항제철 짓는 거였어요. 그 자금으로 지었고, 그리고 포항제철을 스타트하면서, 그러면 그전에는 대한민국에 철강 기업이 없었나? 아니에요.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포항제철이라는 독점 기업이 생기면서 망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만 좀 남고 망하면서까지도 독점적으로 나라가 키운 기업이에요. 나라가 독점적인 그 뭐죠? 권한과 배려와 그런 걸 해주지 않았으면 포스코가 저렇게 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을 다 몰아준 거죠. 당연하죠. 독점력을 줬는데 저 정도로 못 컸다면 그것도 바보 같은 말이고, 그리고 박태준 같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을 키웠어요. 그나마. 예. 그럼요. 박태준 씨가 만약에 뒷돈을 챙겨 먹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수십조를 해먹었을 뭐 겁니다. 벌써 망했겠죠. 예. 그렇죠. 창업자로서의 신념과 철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크고 성장했어요. 지금 근데 이 포항제철 포스코가 지금은 일부 세력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전락이 돼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거죠. 부정한 정권과 결탁한 거. 그래서 그 제가 당시에 재직하면서 알게 되신 겁니까? 2013년 말에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경제수석실 멤버가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오주는 정준영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스코 내부에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돼 있지만 2014년 말만 해도 그거는 정말 너무나 쇼킹한 얘기였고, 저는 포스코 내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알아야 그 되잖아요. 당시 대외협력팀에 계셨을 때. 그렇죠. 팀장이니까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실, 왜냐하면 포스코한테 경제수석실은 제일 중요한 부처예요. 그렇죠. 네, 그 멤버들을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포스코에 대해서 스타디를 하기 시작했고, 스타디를 하니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다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근데 알게 약간 된 아이러니한 거죠. 게 이명박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인데 경제수석실에서 굳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정도가 됐나?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감방에 계시는 안종범 수석의 문고리들이 한 얘기였죠. 그 문고리들이 어떤 말을 이미 저희 우리 문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수많은 마피아들을 봤다는 거죠. 마피아들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이권을 위해서 결탁하고 범죄 저지르는 거죠. 범죄 저지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마피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스코 마피아처럼 무서운 애들은 보지 못한 것 같다. 왜냐면 돈이 베이스돼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말 포스코 마피아 정리하고 싶었는데 우리 못했다. 정말 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2016년 정권 바뀐 게 언제였죠? 우리 2017년 7년에 바뀌었고 16년부터 제기가 됐죠. 그렇죠. 네. 2017년 5월에 선거가 네네. 있었고 네. 선거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증거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럼 자, 포스코 마피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참 박근혜 정부는 포스코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기 어렵잖아요. 네. 포스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저쪽 진영 애들의 불합리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가 포스코 안에 다 있어요. 단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세트 중에 하나만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죠.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강원도 옥계의 마그네슘 공장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초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아마 최고 수준의 페놀이 유출된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냥 간략하게 일어났고 공장은 가동하지 못하고 스탑했고 포스코는 그 공장 짓는데 최소 1,500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게 포스코에서 만든 공장인가요? 포스코가 만든 공장입니다. 정준영이 회장 시절에 산업부 그리고 강원도와 함께 산업 MOU하고 스타트한 공장이에요. 그런데 환경오염이 됐으니 피해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네. 피해 복구 비용이 거의 1,000억 들어가요. 그 피해 복구를 하는 주요 업체, 왜 업체들 있잖아요. 피해 네. 복구하는 네. 네. 업체가 바로 강릉 지역구이신 권선동 권선동 의원의 네. 지인의 업체예요.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의혹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잘못 가다가 명예훼손 보면 당하시면 안 되니까. 예. 명예훼손 당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것은 뭐 백서랑해서 서포트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언론이 있으면 어디든 오시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민훈 팀장님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시는. 아니 뭐 그분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네. 되죠. 2탄, 3탄 자. 해서.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서로 경쟁하면서 야합하는 관계였어요. 경쟁하면서 야합하는. 최순실을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최 여사라고 하죠, 우리.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여기 회장님이지. 회장님. 제 주변에도 최 여사의 측근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최 여사는 참 많은 라인을 거느리세요, 보면. 지금 우리 박헌영님처럼 기획을 하는 사람도 두지만 공기업 인사를 시키는 측근도 두고 돈을 굴리는 측근도 있고 이렇게 방사선으로 자기가 중심이 예. 돼서 운영을 하고 예. 각 파트는 서로 알지 못하게 맞아요. 관리를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관리를 하죠. 네. 네. 그 측근에 하시는 얘기가 최 여사는 정말 이명박을 잡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잡고 싶어서 2015년에 중앙지검이 특수위부가 포스코를 수사하게 했는데 그 수사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고 끝났어요. 그 포스코 비자금 수사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그 누구의 비자금이죠, 그러면? 포스코가 비자금을 만들려면 이명박 시절에 그럼 정준영 회장 때. 그렇죠. 정준양, SD, MB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수사인 거죠. SD. 네, SD를 거쳐서 몸통은 MB죠. 그렇죠. 가야 되는 수사인데 SD는커녕 제대로 뭐 구속도 못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와 재판 모두가 말도 안 되게 끝난 네. 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든 거는 정권 최고 실력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측근에게 물었죠. 최 여사가 그 수사를 엿바꿔 드셨냐? 그랬더니 최 여사는 MB를 정말 잡고 싶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최 여사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측근이 알고 있는 최 여사의 모습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최 여사는 잡고 싶은 최 여사도 있고 야합을 하는 최 여사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야합이 있지 않고서는 수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재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그 약간 바보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최 여사하고는 좀 다른 또 분석이시네. 근데 응?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앞존법 최순실 씨 틀렸다고 음. 그 댓글로 지적 많이 받았는데 맞았어. 앞존법이 맞다고 회사 내에서는 안 쓰는 게 맞다. 그분이 그 무서운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 현현 씨 가지고 놀았어. 예, 알고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사람인 거죠. 누구 최 여사요? 예. 네. 그럼요. 최 여사가 뭐 멍청하겠죠. 멍청하지만 나름 사람을 굴리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는 확실히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각 파트별로 그렇게 굴린다는 건 그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본인이 1 더하기 1은 이런 셈은 잘 못할 수 있어도
사람을 굴릴 줄 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색깔별로 전화기를 그렇게 몇십 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럼요. 다 사람마다 따로따로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각자는 다 자기가 전화 거는 번호가 그 사람 전화번호인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번호가 다 달라요. 수십 대 중에 한 네, 대였던 번호가 거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번호로 각자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거든요. 아,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요. 네. 치밀한 사람이고 그 모든 그러니까 박헌영님 같은 그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야지 최 여사의 전체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겠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최 여사의 모습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는 최 여사의 돈을 굴렸던 그 팀이 나와야 될 타임이라고 네. 봐요. 모든 범죄의 끝은 그리고 결정판은 돈이죠. 네.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 여사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 최 여사의 똘마니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아 죄송해요. 그 박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라 왜 피디님 저한테 그러세요? 저보고 죄송해요. 똘마니라고 하신 게 아닌데. 이제 가능하게 자연스럽게. 나 수정 최 여사의 심부름을 받고 저한테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얘가 언제요? 제가 2016년 2월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2016년 2월 4일이요? 2월 그때 4일. 저가 일할 때인데. 일하실 때였을 네, 거예요. 네, 그때 네. 2월 달에 그 포스코 2월 달에 포스코를 만나죠. 그쵸. 예. 그때예요. 그때 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권호준 회장에 대해서 아니면 포스코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네. 네. 거기에 뭐 1인 시위를 한 스토리는 너무 길어서 네네네. 저는 아까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안종범 경제수석실의 문고리들, 안종범의 문고리들이 네네. 포스코 마피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위에는 얼굴마다 네. 멍청한 여자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멍청한 여자를 실제 움직인 최 여사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밑에는 또 멍청한 수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했던 그 수석들. 엘리트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엘리트죠. 이 정도면. 그냥 뭐 친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네. 근데 그 안종범 수석의 그 문고리들은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컸어요. 그건 제가 스스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에는 그러니까 주군을 잘못 만나서 멍청한 여자를 만나가서 정말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문고리들이죠. 안종범의 문고리들. 네. 그때는 그 사람들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기업의 대표들도 그들을 만나려고 줄을 섰고 그렇죠. 안 만났고 네. 얘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이런 의식이 너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어요. 모시는 수석은 근데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그죠, 그런 걸 해주시고 그죠, 뭐 그죠. 얼굴 리프팅 시술하는 거기서 뭘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내부 제보하게 된 계기도 최순실한테 찾아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보라기보다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송 이후에 어떤 뭐 일들이 있었냐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정말 포피아로부터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온 게 한 3주 된 것 같아요. 김앤장 예. 내세워서 2억 원 민사소송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억 원 민사소송을 들어오는 거 보고 손해배상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사이즈를 넘어섰다.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까 저희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 페북을 제 1인 미디어로 쓰거든요. 언론에서 제대로 보이스를 받지 않아주니까 네네. 거기에 올렸죠. 제 페북에 올리고 저 공식적인 모금도 시작해야 할 정도로. 봤습니다, 저도. 네네. 아니 이게 지금 고발당하신 내용들이 네네네. 그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 거는 한 건인 거고. 네네네. 피디수첩 산토스 편에서 피디수첩은 민사로 고소를 하고 네네.
그 정민호님은 이걸 뭘로 명예훼손으로 그쵸. 형사고발하신 거고 형사고발하고. 또 PD수첩의 리춘 편을 네네.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PD수첩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리춘 편 고발 따로 산토스 편 고발 따로 이런 식으로 네네. 아예 편을 따로 지어서 네네네. 따로 고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고발 당한 건은 지금 보니까 수십 건인데 그 중에 뭐 몇 건은 이따가 살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네. 그 최순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돌아가 보자. 그거 말씀드리죠. 얘기가 자꾸 막 중구난방으로 튀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네. 그런 고소고발,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고소고발의 시작이 최순실 여사의 오더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2016년 2월 4일에 청와대 앞으로 이행시를 나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피켓을 들고 나갔어요. 포스코를 대통령님 포스코를 살려주세요. 그것만 딱 써서 피켓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박근혜가 그렇게 이상한 여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절대 좋아할 수가 없죠. 지지해 본 적도 없지만 최소한 포스코 관련해서는 박근혜가 자기 아빠가 만든 회사니까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애정을 갖고 있을 생각했어요.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안종범 목걸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믿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를 다니시고 계시던 상황인가요? 그때 제가 2월 2일부로 해직을 당했어요. 2016년 2월 2일. 2월 2일부로 해직을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그러면 그 시위를 나가신 거네요? 바로 그 시위 나갔어요. 그 전부터 시위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근혜가 포스코 상황을 제대로 알면 이대로 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든 직보를 해야 할 모르니까 텐데. 지금 이러는 거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되게 했어요. 순진한 믿음이 있으셨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럽진 않죠. 제 선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은 해고당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보복 그랬죠. 차원에서 그러신 건가요? 해고당한 주요 사유는 뭐였냐면 제가 회사에 그 포피아가 표면적으로 서류로 만들어 놓은 저의 해고 사유는 제가 포스코의 중요한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리고 제 그 해고자들에게 대해서 기업이 늘 씌우는 프레임이 있어요. 근태가 불량했다. 요 두 가지예요. 크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올해 3월 9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제가 권호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거기 가셨어요? 네, 갔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주예요. 소액 주주. 주주고 기록적으로 좀 남겨놔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민주노총회 그 사무분과위원장이랑 같이 가서 그분 전직 가서 이제 권호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권호준의 대답. 아니 일개 직원이 회장한테 와서 물러나라. 주주총회 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했죠. 아니 근데 권호준 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수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놀라운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의 부하를 잘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반응이 나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가 끌어올려도 고수라면 그 순간에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 2월 26일 날 권호준하고 독대를 합니다. 독대에서 윗동네가 회장님을 자르려고 한다. 그러니 회장님께서 회장님 개인과 회사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테지만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알 거다. 거기까지 저는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대관 업무를 하시면서 수집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렇죠. 권호준 회장 당신 지금 BH에서 네네. 경질설이 나온다. 그걸 보고를 하신 거다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기를 건드렸나 보네요. 건드린 거죠. 그 주총장에서 권호준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감히 직원이 회장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건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식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 그렇죠. 그 독대를 하고 나서 제 책상을 다 뒤집는 거예요. 포스코 인사부서가 와서 제 컴퓨터 다 뒤집어서 그런 그
기록들을 꺼내 간 거죠. 근데 제가 보낸 서류들은 대부분 다 청와대였어요. 근데 대관 업무하시는 분은 당연하지 않나요? 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는데 네. 솔직히 그거는 판단의 문제예요. 네. 판단의 문제. 그리고 저는 그 안종범 문고리들이 우리 권오준 자르려고 거다. 네. 포스코 마피아 정리할 거다.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많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야겠다라고 단호하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어쩌면은 근데 포스코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일하는 사람이지 권오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권오준이 네. 포스코의 오너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네. 포스코에 고용돼 있는 나와 똑같은 고용인일 네. 뿐이에요. 네. 그 사람은. 네. 다만 회장이란 직함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포스코 마피아로서 회사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네. 밖으로 퍼나르고 있는데 네. 그런 회장을 내가 가만- 존중해야 될 네. 이유가 1도 없잖아요. 네. 저는 판단이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딱 듣고서는 알았다. 나도 돕겠다. 어. 포스코를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그때부터 네.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런 다음에 2016년도 2월 초에 해직을 당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이 없었군요. 박근혜 정부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그렇게 그 권오준과 면담을 하고 나서 안종범의 물꼬리들이 민정수석실에 압박을 받아요. 우병우 쪽에서요. 파워게임이 밀렸나? 파워게임에 밀린 거라기보다는 청와대 전체의 분위기는 경제수석실만 이놈들 정리해야지라는 분위기였던 그것도 거고. 제가 보기엔 실무진에서. 그렇죠. 그렇죠. 안종범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권오준이 하는 꼴을 보면 저건 잘라야 되는데. 근데 그 우유부단하잖아요. 안종범이. 네. 실무 그 문고리들은 강력했고. 근데 어쩌면 우유부단한 척하면서 뒤로 자기가 또 뭔가를 챙겼을 수도 있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그래서 도움이 안 됐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숨었어요. 그들은 숨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 역시도 판단을 해야 된다. 타임이 오는 거예요. 나도 숨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 고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숨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고하자. 그리고서는 그대로 스트레이트 나갔고, 그러니까 뭐 징계 면직. 여기서 포스코는 그러니까 포피아라고 해야죠. 저한테 협박을 하죠. 어떤 식으로요? 징계 면직을 때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하라고 해요. 인사부장이 직접. 본인이 직접 그냥 그만두는 걸로 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만둬야지 회사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면직이 되면 제가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해직을 당하면 다른 데 재취업할 수도 없고 뭐 인생이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구만. 협박. 저는 그거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그 기록을 모으는 걸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면 검찰의 정보관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협박당하는 걸 보고 녹음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보관들이. 그때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아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포스코가 경찰 정보관 사칭하는 브로커 내세워서 저 협박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초에 그래서 해직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1인 시위 나가셨는데 나왔어요. 그걸 보고 최순실 씨가 정민우님을 뭐 고소를 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네, 그 얘기 들어가야 돼 이제. 그 얘기 이제 들어가야죠. 아까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 죄송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돌고 왔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지금. 네, 스토리가 너무 많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준 게 최순실 측근이에요. 측근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까 얘기하신 어떤 최 여사가 아니 쟤는 왜 저기 나와서 시위를 해가지고 쟤라고 비슷하시다. 전현 뭐 그랬겠죠. 비슷하시네. 포스코가 언론에서 이렇게 오르내리게 하고 시끄럽게 한다니 빨리 조용하게 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 만나보신 거 아니에요? 전혀요. 싱크로율이 높나요? 괜찮나요? 싱크로율이? 저는 그분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니 쟤는 막 이렇게. 그래서
박근혜를 통했겠죠. 박근혜를 네. 통해서 안종범 통해서 권한준에게 오다가 내려가서 저에게 그때 고소였나요?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왔어요. 명예훼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추측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순실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최순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는 측근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얘기했다는 거죠. 거. 네. 그럼 뭐 어떤 녹취록이나 뭐가 있습니까? 네, 있죠. 아,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 어. 그래서 그분이 그때 포스코 사장을 만났을 때 사장이 무슨 말을 하고 등등등등 다 있죠. 그러니까 최순실로부터 컴플레인이 시작돼서 박근혜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굉장히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 정유 대표님이 거기 혼자 나가서 1인 시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한 것이 맞다면 100% 그렇게 진행됐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경로가 누군가를 통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 누군가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파면되신 분. 그분 통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가서 안종범 수석한테서 뭐 포스코 회장이나 그 라인으로 내려갔겠죠. 이야기가. 그랬죠. 예. 네. 요것만 그게 밝혀도 충분히 추정 가능하죠. 요것만 밝혀도 재밌겠어. 어떻게 지금 고소 고발건이 처음 시작됐고 네. 최순실이 개입됐는지까지. 네.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때 시작된 저는 그래서 그때 인생에서 처음 고소를 당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그러면? 최순실로부터 시작됐다는 예, 얘기. 예, 2016년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예, 그냥 예. 포스코가 저한테 예. 고소한 줄 알았어요. 예. 회사에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했는데 게이트가 그 얘기를-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쵸. 예.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어. 2016년 말, 2017년 초에 예. 그 얘기를 들었고 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아. 그분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촛불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정도 돼서 이제 그분한테 알게 들으신 됐죠. 거네요. 전모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셨겠네. 충격적이고 황당했죠. 예. 세상에. 아니, 세상에. 내 편인 줄 알았던 안종범이 그랬구나라고 어. 생각하니까. 그 최순실도 어떻게 보면 정민우 씨가 직접적으로 최순실 때문에 피해를 본 거잖아요. 고소 고발에 연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자료를 확보해서 최순실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순실까지요? 네. 아유 모르겠어요. 그럼 이슈가 될것 최순실은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루트를 밝혀내야 되는 문제와 맥이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루트는 지금 제가 그 네. 지류를 건드리기에는 그건 저한테는 지류예요. 본류가 네. 아니고.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류라서. 이 사건을 이슈시키는 데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조만간 지금 제가 고소고발 당한 게 굉장히 워낙 많잖아요. 많아서. 근데 이제는 제가 할 때가 된 게 뭐냐면 저의 해직이 부당했다는 소송을 내야겠다. 왜냐하면 그거 아직 안 하셨어요? 안 그거는? 했어요. 그거를 할 새가 없었고 그걸 지금까지는 저는 제 일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고 생각했어요. 본류를 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많으니까. 막 혼자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야 되고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저는 늘 보고서 다 만들어 놓거든요. 보고서 만들어야 왜냐면 증거를 다 해둬야죠. 서류화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포피아들이 저에 대한 음해가 너무 도를 넘은 거예요.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아마 피디님께 자료도 보여드렸을 텐데 그 포스코 홍보시 제가 신방과를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언론 쪽에 제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아, 네. 포스코 홍보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악담을 언론에 퍼뜨려 놨겠어요. 네. 그랬더니 언론에서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얘기를 후배들이 누나 오늘 포스코 홍보실이 와서 누나한테 이렇게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듣는 것들이 있고 또 PD수첩의 멤버들이 포스코 홍보실에서 정 팀장에 대해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얘기했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포스코 홍보실의 그 지금 책임자들 다 제 선배들이에요. 저랑 긴밀한 선배들이고 홍보실장이라는 분은 저한테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을 했던 사람이
옛날에 다닐 때는. 그쵸? 네. 전형적인 뭐 내부 제보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지금 그렇죠. 2차 당하고 계신 가해드린 거예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그 포피아의 네네. 핵심이었던 정준양, 권오중 회장 얘기는 많이 하셨고 지금 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최정우. 네, 최정우 네네. 회장 건도 지금 사실은 네네. 포피아의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분이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도 고소고발을 했고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요? 그분 내용은? 고소고발의 핵심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분이 포피아에 어떤 관련돼 있는 부분이. 포피아에 관련돼 있는 부분. 네. 최정우 씨가 지난 10년간 포스코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 보면 돼요. 최정우 씨는 MB 정권이 시작되던 2008년 3월에 포스코 건설의 CFO를 맡습니다. 재무 이상. 그렇죠. 예. 재무를 돈을 맡는 거예요. 예. 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거든요. 기업에서든 그렇죠. 어디서든. 예. CFO를 맡고 2년 동안 CFO를 하죠. 근데 포스코 건설이 왜 중요하냐면 MB 시절 포스코 그룹에서 이루어진 많은 수상한 일들의 축이 어디냐면 포스코 건설이에요. 건설에서 이분이 했던 처음의 일이 대우 엔지니어링 고가 인수예요. 그 일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에 고소돼 있는 산토스 그리고 EPC 에큐터스는 완전한 페이퍼컴이에요. 여기에도 깊이 관여돼 있으세요. 그 자료들은 다 있으신 거죠? 자료들은 저희 팀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전화번호부 5건입니다. 아직까지 오픈 안 하고 있고요. 적절한 타임이 오면 다 오픈을 할 생각이에요. 아마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저희끼리는 보안을 잘 유지하자. 타임이 올 때까지라고 하고 있고 사정기관에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곳들에만 넣고 있어요. 예, 믿을 수 없는 곳들에게는 타임이 되고 나면 뭐 횡령 방조 뭐 분식회계 이런 건으로도 다 네네네네네. 고발. 그리고 그 최정우 씨는 그 다음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CFO 2년 하고서는 네. 나머지 3년 동안은 포스코 그룹에 3년이 아니라 4년 박근혜 첫 해까지 2013년까지 4년 동안 포스코 그룹의 감사실장을 해요. 최정우 씨가 참 공교롭게도 최정우 씨가 포스코 그룹의 감사실장을 맡자마자 2달 후에 그 유명한 성진지오텍 M&A를 합니다. 이게 뭐 최정우 씨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실장은 원래 기업에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워닝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위험합니다. 라든가 그런 워닝을 주거나 사후에라도 들어온 많은 그 워닝들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들어오자 제보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에 철저하게 수사라고 하긴 기업도 검사는 해야죠. 수사해요. 감사는 하고 사법적인 부분 처리하고 그리고 조치 취하고 이 조치 취해준 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게 감사의 임무예요. 그렇죠. 권오준 시절에 가치경영센터장을 해요. 가치경영센터장이라는 이름은 삼성으로 치면 구조본부장이에요. 어떤 일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구조본부장. 미래전략실 지금 하는. 그렇죠. 센터장 하면서 CFO 겸임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PD수첩이 방송했던 산토스 EPC 땡처리 매각이 이분이 구조본부장을 할 때 일어납니다. 땡처리 매각. 그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산토스하고 EPC를 둘을 산토스는 250억, EPC는 페이퍼컴인데 550억을 줘요. 800억을 주고 삽니다. 800억. 그리고 얘네들을 2016년 말에 매각하기 전에 EPC에다가 거의 800억 가까이를 증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 바로 매각하기 두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아, 그렇죠. 몇- 그리고는 EPC는 매각이 얼마에 되는지 금액도 안 나와요. 저희는 영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산토스는 원래 산토스를 소유하고 있던 팔았던 포스코 건설에게 팔았던 도밍게스에게 68억 원에 팝니다. 원주인한테 다시. 예. 그러면 처음에 샀던 애 800억, 예. 그 팔기 전에 유상증자한 게 800억이에요. 1,600억. 1,600억 집어넣어놓고 걔를 68억 원에 매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도밍게즈는 1,600억에다가 68억이면은 1,668억을 먹은 거네요? 도밍게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예. 처음 걔가 도밍게즈가 번 거네요, 그럼? 도밍게스가 벌었는지 그게 나눠 뭐, 먹었는지 어떻게 뭐가 됐는지 어떻게 모르지. 됐는지 그러니까 도밍게즈가 번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표면만 보면 네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예. 그 그런 식으로 사실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아주 정확한 예잖아요. 거기가. 정확한 하나의 패턴이죠. 예.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사고 팔고가? 산 게 2011년에 샀고 매각이 2016년 말에 일어났으니까 한 6년 동안이라고 봐야겠죠. 6년 동안. 6년 동안.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이 작업을 할 때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 다른 분들이 또 몇 계셨잖아요.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그러면 더 이분이 더 위험한 분이라고 더 생각을 본질에 하시나요? 가까이 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근데 그런 분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근데 그게 회장 선출 과정도 좀 의심스러운 게 그런 분이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그 승객 카운슬이라는 네. 포스코 이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대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승객 카운슬이라는 말 자체가 가당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왕조 시대예요? 그리고 포스코는 GM의 승객 카운슬을 본떴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는데 장로 회의 예를 들면서 무슨 그렇죠. 장로 회의식으로 해서 몇 명이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된다 이런 이사회도 거잖아요. 아니고. 포스코 사회이사들이 한 거예요. 네네. 사회이사들이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회이사들이 중심이 돼서 후보 선별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포스코가 얘기하는 GM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GM은 후계자를 정말 10년 정도 일찍 정도 뽑아서 계속 이 사람들을 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자가 남는 거예요. 제일 검증 과정을 적임자가. 거쳐서. 그렇죠. 그 부패하지도 않으면서 일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최적임자로 추려가는 과정을 10년 동안 해서 오는 게 GM의 네. 승객 카운슬이에요. 포피아의 승객 카운슬은 회장이 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이사회 발표하면 그때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더 중요한 것은 승계라는 건 뭡니까? 앞에 좋아요. 왕조로 치죠. 왕조로 치면 앞에 왕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승계해서 또 이 왕국을 번성시킬 후계자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준양이 왕조를 번성시켜서 승계 카운슬 가동해서 권호준을 뽑고 그럼 권호준은 포스코를 번성시켜서 또 승계 카운슬 가동해서 최정호를 뽑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승계 카운슬이란 말 자체가 가당치도 않고 차라리 프로듀서 101처럼 공정하게 정말 국민들이 보고 언론들이 보고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포스코 회장이란 자리가 무슨 중소기업 조만한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재계 6위의 회장을 뽑는 자리고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돈으로 들어간 큰 회사고. 기업이에요. 네. 나라의 돈이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문정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포스코, KT 엔진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돈으로 전폭적으로 키운 기업들이에요. 지금 지분 구조가 어떠니 저쩌니 그 말은 뒤로 하고 그래도 국민연금이 독보적인 일대 주주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정부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고. 결국은 포스코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승객 카운슬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왕조 시대냐고.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포스코 전 현직들의 얘기예요. 전 현직들이 공통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왕조 시대야? 그리고 왕조 시대라 치자. 그러면 성공한 왕조여야지 승계라는 말을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거지. 포스코가 지난 10년간 망했다는 거는 에브리바디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건데 네. 망한 왕조를 승계를 시키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포스코 추락의 시점은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건데 네네. 포스코 민영화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나요? 아, 솔직히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 산업이고 국부를 투입해서 만든 산업인데. 그럼요. 국부를 투입해서 만들었고 키웠고 성장시켰어요. 뭐 IMF 지나면서 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국민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뭐 등등 얘기가 많잖아요. 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국가가 개입해야 될 아니, 경제가 그거 그렇게 분명히 주장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상하신 분들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죠.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포스코 직원들도 동의할 거예요. 민영화해서는 안 됐다고. 근데 뭐 그건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영화되고 난 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감시. 그러니까 공기업들은 하다못해 국회 국감이라도 받거든요. 그렇죠. 예. 포스코도 공기업 시절에는 국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뭐 얼마 뜯어먹으려고들 그렇죠. 눈을 붉게 하고 봐요. 뭐 예를 들어 야당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그렇죠. 이거 뭐 그렇죠. 도민계좌한테 간 돈 뭐냐? 그렇죠. 따지면 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포피아를 얘기하고 포스코 비리를 얘기하는 와중에 네네. 보수층의 프레임이 정치인들이 말아먹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포스코 회장을 그 국가에서 네네네. 지정한다. 네네네. 그런 그 것 때문에 자, 이게 저는 저희 그 강력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포스코 회장을 국가가 지정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의 요체는 뭐냐면 포스코를 경영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국가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가가 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네.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국가가 공정한 관리자로서 감독자로서 제일 훌륭한 플레이어를 회장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욕을 안 먹죠. 네. 안 먹고 포스코 마피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영화 이후 특히나 지난 10년, 최근 10년 동안 포스코가 성공하고 컸으면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 알거든요. 주가가 정준영이 회장 턱 들어갔을 때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좀. 지금 30만 원대예요. 절반 됐네요. 그렇죠. 다른 정상적인 기업들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야 돼요. 네.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는 네. 회사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가가 그냥 네.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네. 주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망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이 물어졌냐? 전혀 없고. 그 정준영 회장은 지금 얼마 전에 무죄 받았잖아요. 아, 그 성진지오텍. 예. 어쨌든 성진지오텍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부채 비율이 1600%였던 회사를 1,600억을 주고 샀죠. 고가에 인수해서 회사에 네.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에서 2심 상고를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죄 확정을 져버린 아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큰 기업을 이렇게 망가지게끔 만든 사람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거는 사법농단이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또 반증이고. 포스코 네. 2015년 포스코 비자금 수사 그 이후의 재판은 말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출연하게 되면 네. 그때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일들이 나와요.
오늘도 깜짝 놀랄 일이 많은데. 아, 그래요. 더 놀래야 아이고,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 아유, 죄송해요. 근데 다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최정우 씨가 이제 회장이 되시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분이요. 뭐 이분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감시 견제가 아니라 수사 받으시면 돼요. 수사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면 고발된 되고요. 내용으로 공정하게 수사만 이루어지면은 에, 회장직이 에, 잃을 수 에.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잃죠. 이럴 수밖에 없죠. 혐의가 명백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딴 거 없어요. 프로듀서 101처럼 네. 정말 공개적으로? 공정한 네.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포스코는 국민기업이잖아요. 네. 국민기업이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가 담보돼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포스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일 1대 주주예요. 그럼 포스코 회장은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성에서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돼요. 네. 최정우 이번에 스트레이트 방송됐잖아요. 네네네. 우리 최 여사하고 깊은 네. 관련성이 막 보였잖아요. 더 깊이에 더 안 들어갔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종범 수첩에 최정우가 이렇게 막 거론되고 있던 거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네. 만약에 최정우를 선정했던 그 회장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네. 언론도 같이 검증하고 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냐 능력은 물론이고 네. 언론 국민 전문가들이 다 같이 봐야 되는 네. 거예요. 포스코 지금 새 노조 뭐 설립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노조는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와요. 계속 제보해줘서 내용을 잘 되고 있구나 그 정도는 제가 알죠. 그 노조에 뭐 지금 가입된 건 아니잖아요. 저 회식된 상황이니까. 저는 전혀 가입 대상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제보를 노조를 해준다. 몰라요. 직원들이 왜냐면 제가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어쨌든 저한테 얘기하면 네. 이게 이상하게 이용되진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제보가 오고 그러죠. 근데 그 새 노조가 포스코를 바로 세우기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저는 노조의 출발을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포스코 안에 제대로 된 노조가 있었으면 없었어요? 그냥 9명 노조가 있죠. 9명이요? 9명. 이분들은 직업이 노조원이다라고 포스코 직원들은 얘기하죠. 다 아니 이제 포스코처럼 큰 회사에 노조원이 9명인 노동조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 포스코는 대표적으로 노조가 없는 대기업이라고 거론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라고 추정을 한다면 지난 10년 포스코 안에 제대로 된 노조가 있었으면 포스코가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기에도 회사가 망가져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회사는 포스코는 자기와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망가지게 더 둘 수는 없는 게 오히려 임원들 뭐 포피아들은 몇 년 해먹고 나가면 끝이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 가족의 미래가 달린 밥줄이에요. 일터고 더 애착이 가는 거고 더 살려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직원들이 그렇게 자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아마 포피아들도 노조가 제대로 된 노조가 서는 거는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해 오는 것도 사측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짓? 노조를 막으려고 뭐 악랄한 짓을 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단톡방이 생겼어요. 포스코 사람들이라는 단톡방.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글들을 직원들이 저한테 보내줘요. 찍어서도 보내주고 하는데 대한항공의 그 단톡방처럼 네, 정말 대한항공이 큰 일을 했어요. 그걸 보고 직원들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의 단톡방에 이제 그 노무 쪽 멤버들도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초대 안 했는데? 초대했겠지. 본인들이 알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아서 아름아름 알아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데 저도 옛날에 포스코에서 사내 토론방을 제가 운영해 봤기 때문에 노무 쪽, 인사 쪽 이쪽의 패턴들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직원들이 보내온 내용에
그 토론방에 저에 대한 욕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네. 정민우 또라이, 미친년, 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리고 저를 격분하게 했던 거는 정민우가 회사에서 많이 받았다. 돈을 돈을 받았다는 의미죠. 돈을 받았는데 왜 지금 돈을 받고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을 돈을 받아- 받았으면 해고 사유에 들어있겠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근데 미친년 또라이 뭐 등등등 이 말들이 포스코가 언론에 저를 퍼뜨리고 있는 말하고 너무 똑같은 말들이 단톡방에 나온 거죠. 네. 이게 뭐야 이거? 포스코 언론 쪽 작업하는 멤버들이랑 노무애들이랑 합체를 했나? 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뭐 돈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걸 본 순간 이건 얘네들이 도를 넘었다. 이제 내가 해고 무효소송 할 때가 됐다. 내 무효소송을 올리는 순간 박근혜 청와대 주요 멤버들 다 불러내야 되고 그리고 권오준 불러내야죠. 불러내서 권오준이 안종범에게 어떻게 했는지 등등등등을 재판장에서 다 오픈해야죠. 그저 가셔야겠네. 그거를 여태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류일지라도 네. 강한 상대에게 가장 강한 상대에게 화살을 날리는 게 가장 크게 이슈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언론들은 거기에 또 목매 달아요. 그렇다 보면 네. 이 부분이 지류가 또 본류가 될 수 있고 또 다시 본류를 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묻혀있든. 그럴 수 네.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언론이 알겠습니다. 언론인의 관점이시네. 네. 네. 언론의 관점에서 제가 피디님의 촉대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나머지 결론은 알아서 하시고. 자, 처음 좋습니다. 아유 저는 제가 기도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다 말았잖아요. 네네. 제가 정말 기도빨이 좋아요. 음,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래서 2013년 말에 얘네들의 그 본질을 알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그 포피아의 비리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코끼리의 꼬리 정도 본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저는 격분을 했던 거죠. 격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이 놈들의 이 파렴치한 짓들, 이것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징하십시오라고 네. 기도를 날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을 응징하는 도구로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기도빨이 세긴 세구나. 네. 저희도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0여 건 가까이 이렇게 고소를 네. 당하고 계신데 네네네. 그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아들은 지금 다행히도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미션 스쿨로 해서 유학을 가서 네. 아주 저렴하게 안전한 네. 곳에서 잘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엔 남편이 원래 저에 대한 좀 얘는 그 뭐라고 하지 허튼 짓을 하는 애는 아니다. 그런 저랑,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랑 연애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하고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락한 일터를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와일드 월드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하고 뭐 걱정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너 계속 이래서 어떻게 할 거니? 걱정된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 말이 싹 들어가게 된 게 피디수첩 편을 딱 보고 나더니 산토스를 보고 나더니 야 진짜 포스코 진짜 말도 안 되는 야 삼성은 아무리 그래도 저런 짓은 안 해. 네. 오너 기업이라서 삼성 다니시나? 네, 삼성이에요. 3년 다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오너 기업은 아무리 그래도 오너가 자기 기업을 망가뜨리는 짓은 안 해. 근데 너희는 진짜 심하다. 그 리튬 편 연속으로 보고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입을 다물죠. 그래서 너의 신념대로 해라. 그래도 계속 소송건이 진행되면 뭐 개인 SNS에 계좌도 올렸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소 고발이면 이거
거의 파산이야. 거의. 변호사 한두 분 가지고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미 제가 그 박충선 씨 이 고소를 당한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저 권호준 회장 부인이신 분. 네네네네. 고소를 당한 거 있고 그리고 또 포스코 협력사 네. 거래처에서 당한 게 있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커버를 했어요. 이미 그냥 형을 네.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1심 판결 났죠. 하나는 무죄 나고 하나는 그거 역시도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황당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당하신 그거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네. 박춘성 씨 거는 집행유예 받으셨죠. 명예훼손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명예훼손으로 실형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유가 나왔죠. 그 실형이. 그러니까 그게 실형인 예. 거예요. 예. 실형 예를 들어 뭐 1년에 2년 이렇게 나오고 실형? 6개월에 2년. 6개월에 2년 나오셨어요? 네, 명예훼손으로. 그랬더니 말도 안 다들 된다. 명예훼손으로 저렇게 때리는 건 난 본 적이 없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무슨 그 박충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포스코가 그냥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는 출발이나 기업의 성격을 봤을 때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업이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종합해준 여자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명예훼손을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변호사가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죠. 저희 변호사가 너무너무. 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실 그렇죠. 예정이신지. 계속 모금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활동했던 비용은 제가 집을 팔아서 썼어요. 남편한테 팔아야겠다. 근데 남편이 그래 뭐 네가 알아서 다 사고 했던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라고 오케이 해줘서 아우, 예, 멋있으신 분이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다행으로 제가 좋은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걸 지나서 계속 모금을 해야 돼요. 계속. 그 아까 언론 오보 하신 거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미리 좀 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거기 이제 내용을 듣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예, 어떤 그 오본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언론사의 데스크에 계신 분이 네네네. 통화하시면서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쪽에선 이쪽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저쪽에서 하는 얘기만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했던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려고 그런 말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분들, 언론인들이 이런 내부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어떤 편견이나 예. 관점이, 저는 그 질문 하나에서 딱 드러났어요. 그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다.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정민우 씨는 왜 이거를 이익도 없는데 이걸 하냐.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제가 더 황당했어요. 아니, 이익이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게 언론의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내부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 야, 이건 진짜 너무나 그냥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사실은 팩트잖아요.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실한데 여기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메신저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거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측의 입장이고 가진 자들의 입장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론인 데스크의 입장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측의 입장에서 물어본 네. 거야. 얻는 게 없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얻는 게 네. 얻는 게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황당했던 게, 얻는 게 있으면 어때? 예. 있어도 내가 거학을 위해서 그 거학을 파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거학인데, 그럼 그 거학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데, 개인이
얻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실은. 그렇게 또 반문하고 싶더라고 나는. 네. 그리고 좀 얻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질문의 순수성이 네. 저는 아주 왜곡됐다고 아니, 생각이 얻을 수 들었어요. 있는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씁쓸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되게 음. 씁쓸하더라고요. 아. 네. 아마 이 사람한테도 아까 그 포스코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있잖아요. 정민우는 뭐 많은 돈을 뭐 받았다는 둥 그런 말들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서 뭐하러 또 하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솔직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피디님하고 우리 박화영님 말씀대로 그 거하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거하. 언론인이라면 그렇죠. 거하게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왠지 오히려 거하- 힘없는 그 내부 제보자한테서 뭔가 흠을 내용을 찾으려고 들어보지도 하는 않고, 거죠. 네, 흠을. 들어보지도 사측의 않고. 입장인 거야. 네. 맞아요. 네네. 메신저를 의미하고 그쪽에 네. 집중하는 거는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네. 왜 집중하세요 여기 계속? 듣고 싶네. 글쎄. 여기서도 말을 하셨지만. 글쎄, 뭐, 저의 신앙이 가장 큰 베이스예요. 신앙이 가장 큰 베이스고,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보헤미안적인 사람이에요. 노는 거, 그러니까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막 뒹굴뒹굴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포스코라는 기업에 있었던 것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등등등 모든 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그 회사 안에서 정말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은 포피아들이 저를 뭐 또라이니 미친년 뭐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만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유능한 여성 인재라고 유학을 보냈어요. MBA 유학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가 거덜이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박 PD님 그 얘기하셨죠. 공범아니시냐고. 저도 포피아의 논리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에요. 홍보팀이셨고 대외 협력팀이셨고. 그 홍보팀에서 전 대외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뭐든지 할 때 하나에 딱 집중을 해요.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유학 가기 전이었고 아이한테 이제 최대한 집중을 했어요. 회사 생활 외에는 그렇게 사니까 홍보 기획일, 뭐 글 쓰는 일 이런 일들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 쓰면 뭡니까?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거예요. 포스코는 정보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 하는 포피아의 논리를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실어 날랐어요. 좋아요. 포피아의 논리대로 정보가 간섭 안 해서 포스코가 잘 되고 있다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포피아가 사유화하면서 포스코는 주가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그냥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저 역시도 일조한 사람이에요. 저는 또 현장 직원들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그런 책임감. 근데 그 당시까지는 포피아가 아니라 포스코로 알고 계셨으니까. 그랬죠. 그랬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체를 안종범의 물꼬리들한테 배우게 됐고 저는 이 포피아 이 악들이 이 과학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오래 가지 않고 그 악이 더 가지 않게 행동해야 될 때다. 그리고 다행히 또 제가 건강이 아주 좋아져서 싸울 수 있는 체력도 생기고 하니까 원래 제가 건강이 되게 약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약해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도- 요새 보이시고. 네,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길게 싸울 수도 있는데 체력이 바탕이 돼야죠. 그래서 싸움에 나오게 됐고 저는 뭐 이 싸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을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최정우 씨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얘기들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고소고발을 수십 건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좀 네. 많이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되고 그렇네요. 있죠. 예,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저희도 뭐 도와주는 차원은 떠나서 네, 배가 네, 고파서 네. 밥은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민정부의 아, 네, 청소기가 더 열심히 구석구석 잘 돌아가길 바라고.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건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저희가 네. 뭐 비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펀치의 존재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기 아, 나와주셔서 그럼요. 정말 귀한 말씀. 그럼요. 네, 또 포피아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밝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낱낱이 나온 거 맞나요? 아, 조금 저는. 더 조금 밝혀주셔야죠. 차후에도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포스코 건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또 고소 고발건들이 어떻게 또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또 조금의 뭐 방향이나 스탠스도 변할 수 있으니 저희도 그럴 추이를 수 계속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 이 방송을 들으시는 좀 네. 문파분들이나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그 우리 정민우 씨가 포피아에 맞서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SNS에 가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소송 비용도 조금 보태주시길 예, 바랍니다. 항상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럼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강력한 한방 펀치.